철호는 칼바람이 몰아치는 험준한 산악지형을 홀로 걷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낡은 군용 배낭이 묵직하게 메어져 있었고 한 손으로는 핏자국이 선명한 야전삽을 짚고 있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는지 그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깊게 패인 눈가는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군복은 찢어지고 해져 있었으며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강철 같은 의지 외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기계처럼 그는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그의 등 뒤에 메인 배낭 속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낑, 낑, 가늘고 애처로운 소리였다. 철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배낭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배낭 안에는 털이 엉망진창이 된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개의 다리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고 작은 몸은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다. 개는 철원을 올려다보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뭉치, 조금만 더 버티자. 철원은 뭉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뭉치라는 이름의 이 개는 철원이 복무하던 비무장지대 최전방 부대 근처에서 발견된 유기견이었다. 뭉치는 다른 개들과 달리 유난히 영리하고 사람을 잘 따랐다. 철원은 그런 뭉치에게 정이 들었고 부대원들 몰래 뭉치를 보살펴왔다. 뭉치는 철원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험난한 군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존재이자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아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친구였다. 철호는 뭉치와 함께 있으면 고향에 대한 향수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철호는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그는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전투 능력을 겸비한 엘리트 군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작전 중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부모님은 그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고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군 복무는 그에게 속죄의 의미였다. 그는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며 과거의 아픔을 잊으려 했다. 뭉치는 그런 철원에게 찾아온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뭉치와 함께하면서 철원은 조금씩 인간적인 감정을 되찾아갔다. 며칠 전 부대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최전방 감시 초소에서 북한군과의 교전이 벌어진 것이었다. 철원은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고 뭉치는 그런 철원을 따라 나섰다. 뭉치는 철원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수색 작전을 도왔다. 작전 중 뭉치는 지뢰를 밟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철원은 뭉치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는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뭉치를 업은 채 부대를 이탈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뭉치를 살리는 것이었다. 그는 뭉치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수백 마일을 걸어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뭉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군법 위반이었다. 그는 탈영병이 되었고 군 수사대는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날씨는 더욱 추워졌다. 철호는 더 이상 걷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인근 동굴을 찾아 몸을 숨겼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했지만 칼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철호는 뭉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신의 군복을 벗어 뭉치의 몸을 감쌌다. 뭉치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철원의 품에 파고들었다. 철원은
뭉치의 천을 느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뭉치야, 내가 반드시 널 살릴 거야. 약속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철호는 배낭에서 비상식량과 물을 꺼내 뭉치에게 먹였다. 뭉치는 힘없이 면목은 마시더니 다시 눈을 감았다. 철호는 뭉치의 상처를 살펴봤다. 질의 파편이 박혀 있었고 상처 부위는 이미 염증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철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뭉치를 살리려면 전문적인 치료가 시급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뭉치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뿐이었다. 바로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의 고향 마을은 산골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는 수의사가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할아버지 이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긴 비상 구급상자가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수의학과를 졸업했지만 철원을 낳은 후 꿈을 포기하고 산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녀는 동물들을 사랑했고 작은 동물 병원을 여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만약을 대비해 온갖 약품과 의료기구가 담긴 비상 구급상자를 가지고 있었다. 철호는 그 구급상자만이 뭉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에게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아픔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철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뭉치의 애처로운 신음소리를 듣자마자 결심했다. 그는 뭉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뭉치를 업고 동굴 밖으로 나섰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지만 철원의 마음은 어둡고 무거웠다. 그의 발걸음은 고향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과거의 아픔과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이틀 무렵 철원은 마침내 자신의 고향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고 조용했다. 낡은 초가집들과 돌담길이 정겹게 늘어서 있었고 아침 안개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철원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따뜻했던 가족의 품, 행복했던 웃음소리, 그리고 잊고 싶었던 사고의 순간들까지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철원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마을 어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그들은 철원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최근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최근 며칠 동안 마을에서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토지 매각을 종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김 회장이 이끄는 골든 크로스라는 거대 기업의 직원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마을을 최첨단 리조트와 대규모 테마파크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철원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직감했다. 골든 크로스는 자신이 복무하던 비무장지대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던 바로 그 기업이었다. 김 회장은 비무장지대 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철원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 또한 김 회장의 탐욕과 무관하지 않았다. 철원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뭉치를 살리고 동시에 김 회장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품었다. 그의 발걸음은 다시 할아버지의 집을 향했다. 할아버지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었다.
낡은 기와지붕과 울타리가 정겹게 느껴졌다. 철호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를 보고 싶었다. 철호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탈영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그는 뭉치에 대한 이야기만 할 생각이었다. 집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철원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철원아, 네가 어떻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철원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철원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뭉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할아버지, 뭉치가 다쳤어요. 제발, 뭉치를 살려주세요. 철원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는 뭉치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상처가 깊구나. 철원아,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할아버지는 철원의 상처투성이 얼굴과 찢어진 군복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할아버지는 철원을 집 안으로 들였다. 할아버지는 철원이 들고 온 뭉치를 안방으로 옮겼다. 할아버지는 뭉치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비상구급상자를 찾아왔다. 구급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쓰던 수술 도구들과 약품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철원의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능숙하게 뭉치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철원은 할아버지의 손길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뭉치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상처 치료를 마친 할아버지는 철원에게 식사를 내주었다. 철원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다. 할아버지는 철원이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친 철원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탈영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뭉치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철원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철원아,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군법은 무서운 거야. 네가 저지른 일은 결코 가볍지 않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철원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철원 일병 당장 나와라. 군 수사대다. 군 수사대원들이 할아버지의 집을 포위한 것이었다. 철원은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빨리 발각될 줄은 몰랐다. 철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는 철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철원아, 도망쳐라. 내가 시간을 벌어주마. 할아버지는 철원을 뒷문으로 밀어냈다. 철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뭉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할아버지의 말을 따랐다. 철원은 뒷문으로 나가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는 숲속을 헤치고 달렸다. 군 수사대원들은 철원의 뒤를 쫓아왔고 총성이 숲속을 울렸다. 철원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언제 잡힐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절망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뭉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철원은 숲속을 헤치고 달렸다. 그의 뒤에서는 군 수사대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총성이 귓가를 스쳤지만 철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뭉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뭉치는 할아버지의 집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철호는 자신이 잡히면 뭉치에게도 해가 갈까봐 걱정했다. 그는 뭉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망쳐야 했다. 숲은 그의 두 번째 집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이 숲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뛰어놀며 자연의 지혜를 배웠다. 숲은 그에게 안식처이자 동시에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였다. 철호는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동굴을 찾아 나섰다. 그 동굴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발견한 곳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비밀 장소였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미로처럼 복잡한 지하 통로가 있었고 그 끝에는 작은 샘물이 솟아나는 아늑한 공간이 있었다. 철호는 그곳에서 군 수사대를 따돌리고 뭉치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숨어있을 계획이었다. 숲속을 달리던 철호는 문득 오래된 비석 앞에 멈춰 섰다. 비석에는 그의 부모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따뜻했던 미소와 함께 마지막 순간에 비극적인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은 김 회장이 추진하던 비무장지대 개발 사업에 반대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철호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직감했다. 김 회장의 탐욕이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가슴속에서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김 회장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때 멀리서 군 수사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철원 일병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지금 당장 항복해라. 철원은 비석을 뒤로 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야 했다. 그는 더욱 힘껏 숲속을 헤치고 달렸다. 그의 발걸음은 절박했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에 차 있었다. 간신히 비밀 동굴 입구를 찾은 철원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했지만 외부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해 주었다. 철원은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몸을 숨겼다. 그는 숨을 고르며 군 수사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외부의 소리가 잠잠해지자 철원은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나왔다. 군 수사대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향한 듯했다. 철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밤이 깊어지자 철원은 다시 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뭉치의 상태가 걱정되었다. 할아버지의 집은 조용했다. 철원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안방에서는 뭉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뭉치 곁에 앉아 뭉치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철원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철원아,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철원은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숨어있던 비밀 동굴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는 철원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이라면 안전할 거야. 내 어머니가 어릴 적 자주 가던 곳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철원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뭉치와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동물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철원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뭉치는 며칠 후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의 상처는 깨끗하게 아물었고 뭉치는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다. 뭉치는 철원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철원의 품에 안겼다. 철원은 뭉치를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뭉치는 철원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철원의 삶의 이유이자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다. 뭉치가 회복되자 철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 회장의 비리를 밝혀내고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복수해야 했다. 철호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는 철원의 계획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철원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철원의 어머니가 남긴 비상 구급 상자 안에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원의 어머니는 김 회장의 비리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고 그 자료들을 구급 상자 안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철원은 구급 상자 안을 샅샅이 뒤졌다. 구급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여러 연구 자료와 함께 오래된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골든 크로스의 비리를 추적했던 기록과 함께 김 회장이 비무장지대 개발 사업을 통해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증거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는 김 회장이 심연의 벌집이라는 고대의 생체 에너지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악용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일기장에는 심연의 벌집이 인류에게 무한한 힘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심연의 벌집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철호는 일기장의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 죽음이 심연의 벌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김 회장의 탐욕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심연의 벌집을 보호하고 김 회장의 야망을 저지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품었다. 뭉치는 철원의 곁을 지키며 철원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뭉치는 철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철원은 뭉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철원은 박 교수에게 연락했다. 박 교수는 김 회장의 골든 크로스가 비무장지대에서 불법적인 채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박 교수는 심연의 벌집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철호는 박 교수에게 자신이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심연의 벌집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철원의 이야기에 놀랐다. 그는 철원에게 당장 비무장지대로 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심연의 벌집이 깨어나면 인류에게 큰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원은 뭉치와 함께 비무장지대를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사명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뭉치와 함께 김 회장의 야망을 저지하고 심연의 벌집을 보호해야 했다. 그는 뭉치에게 속삭였다. 뭉치야, 우리 세상을 구하러 가자. 뭉치는 철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비무장지대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철원은 군수사대의 추적을 피하고 험준한 산악지형을 넘어야 했다. 뭉치는 철원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철원을 도왔다. 뭉치는 뛰어난 후각과 청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철원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다. 뭉치 덕분에 철원은 여러 번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들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다. 그들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강한 의지로 빛났다. 그들은 김 회장의 탐욕을 막고 심연의 벌집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비무장지대 경계선에 도착했다. 경계선 너머에는 골든 크로스의 거대한 채굴 현장이 펼쳐져 있었다. 거대한 굴착기들이 땅을 파헤치고 있었고 숲은 황폐하게 변해 있었다. 철원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채굴 현장 주변에는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철원은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채굴 현장 안으로 잠입해야 했다. 뭉치는 철원의 곁을 지키며 철원을 도왔다.
뭉치는 경비원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철원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했다. 철원은 뭉치 덕분에 간신히 채굴 현장 안으로 잠입할 수 있었다. 채굴 현장 안으로 들어서자 철원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땅속 깊은 곳에는 거대한 벌집 모양의 구조물이 드러나 있었다. 구조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심연의 벌집이었다. 심연의 벌집 주변에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은 벌집의 에너지를 추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위험한 존재를 다루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철원은 심연의 벌집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벌집이 마치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벌집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철원은 김 회장의 탐욕이 심연의 벌집을 깨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뭉치와 함께 심연의 벌집을 보호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때 철원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내 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철원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김 회장의 비서인 윤 비서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잔혹했다. 윤 비서는 김 회장의 모든 음모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철원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 놈은 그 탈영병인가, 이철원 일병. 윤 비서는 철원의 존재를 눈치채고 경비원들을 불렀다. 철원은 윤 비서를 피해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십 명의 경비원들이 철원을 향해 달려들었다. 철원은 경비원들과 맞서 싸웠다. 그는 뛰어난 전투 능력으로 경비원들을 제압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는 간신히 경비원들의 포위망을 뚫고 심연의 벌집을 향해 달렸다. 뭉치는 철원의 곁을 지키며 철원을 도왔다. 뭉치는 경비원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발목을 물고 늘어졌다. 철원은 간신히 심연의 벌집 근처에 다다랐다. 그는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경비원들을 막으려 했다. 철원이 심연의 벌집에 손을 대는 순간 벌집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빛은 철원의 몸을 감쌌다. 철원의 눈에는 고대 문명의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고대 문명의 파멸과 함께 심연의 벌집이 인류에게 남긴 메시지. 탐욕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자연과의 조화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때 박 교수가 나타났다. 박 교수는 철원과 심연의 벌집의 상황을 보고 경악했다. 이런 벌집이 깨어나고 있어. 철원아, 어서 멈춰. 박 교수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이미 늦었다. 심연의 벌집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다. 심연의 벌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채굴 현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땅은 갈라지고 건물들은 무너져 내렸다. 채굴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비원들과 연구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윤 비서는 철원과 심연의 벌집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심연의 벌집의 힘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철원은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뭉치와 부모님의 희생을 떠올리며 버텼다. 그는 자신이 심연의 벌집을 보호하고 김 회장의 야망을 저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를 제어하려 했다. 뭉치는 철원의 곁을 지키며 철원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뭉치는 철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철원은 뭉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철원은 심연의 벌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격렬한 에너지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벌집은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불규칙하게 고동쳤고 그 파동은 채굴 현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주변의 굴착기들은 뒤틀리고 부서졌으며 땅은 거미줄처럼 갈라지고 있었다. 연구원들과 경비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 도망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윤비서만이 멀리서 철원과 벌집의 움직임을 날카로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심연의 벌집의 힘이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교수는 무너져 내리는 건물 잔해 속에서 겨우 몸을 피한 후 철원에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안경은 금이가 있었다. 철원아, 당장 벌집에서 떨어져. 그 에너지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박 교수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철원은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철원은 벌집의 에너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눈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희미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마치 벌집과 하나가 된 듯했다. 뭉치는 철원 곁을 떠나지 않았다. 뭉치는 벌집의 격렬한 에너지 속에서도 철원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뭉치의 따뜻한 천은 철원에게 불안정한 에너지 속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작은 닻이 되어주었다. 철원은 뭉치의 존재를 느끼며 간신히 정신을 붙잡으려 했다. 그는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고대 문명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탐욕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자연과의 조화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철원은 자신이 벌집을 보호하고 이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철원은 자신의 의식을 벌집의 심연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벌집이 단순히 에너지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벌집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탐욕에 의해 고통받아왔고 이제 그 고통이 폭발하려 하고 있었다. 철원은 벌집의 고통을 생생하게 느꼈다. 그는 벌집에게 속삭였다. 진정해. 제발. 멈춰. 철원의 목소리는 벌집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묻혔지만 그의 마음은 벌집과 공명하는 듯했다. 철원의 진심이 벌집에 닿았을까? 격렬하게 요동치던 벌집의 에너지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윙윙거리는 소리는 점차 낮아졌고 황금빛 아우라는 부드러워졌다. 땅의 흔들림도 멈췄다. 채굴 현장을 뒤덮었던 먼지가 걷히자 벌집은 다시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벌집 주변의 땅은 갈라져 있었고 부서진 건물 잔해들이 그날의 참사를 증명하고 있었다. 박 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철원아, 네가 벌집을 진정시킨 거야. 믿을 수 없어. 박 교수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는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가 인간의 의지로 제어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뭉치는 철원의 얼굴을 핥으며 기쁨의 꼴이 흔들었다. 그때 멀리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김 회장이 직접 현장에 도착한 것이었다. 김 회장은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무너진 채굴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야? 누가 감히 내 사업을 방해하는 거지? 김 회장의 눈은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손실에만 분노하고 있었다. 김 회장의 시선은 철원과 박 교수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내 놈들이군 내 사업을 망쳐놓은 것이. 김 회장은 철원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내 놈이 그 탈영병인가? 그리고 이 노인네는 심연의 벌집에 대해 떠들어대던 박사놈이군.
감히 내 것을 건드려. 철원은 김 회장을 노려보았다. 당신의 탐욕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당신은 이 숲까지 파괴하려 했어. 철원의 목소리는 낮고 강렬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뭉치는 철원의 다리 사이로 몸을 숨긴 채 김 회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김 회장은 철원의 말을 비웃었다. 풋고작 부모님 타령이라니. 그깟 사고는 사업을 위한 작은 희생일 뿐이야. 내 부모는 제 발로 죽음의 문턱을 넘은 거야. 그리고 이 벌집은 내 거야. 인류의 미래를 바꿀 무한한 에너지원이지. 너희 같은 하찮은 것들이 감히 방해할 수 없어.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광기와 오만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려 했다. 박 교수는 김 회장에게 소리쳤다. 김 회장, 당신은 심연의 벌집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어. 그것은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고. 당신의 탐욕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거야. 박 교수는 김 회장의 어리석음에 분노했다. 김 회장은 박 교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철원과 박 교수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저놈들을 당장 잡아. 특히 저 탈영병 놈은 절대 놓치지 마라. 벌집의 힘을 다룰 줄 아는 놈이니 내게 아주 유용할 거야. 김 회장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해운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다. 경호원들이 철원과 박 교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철원은 뭉치를 품에 안고 박 교수와 함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경호원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그들은 철원을 포위하고 사정없이 공격했다. 철원은 뭉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뭉치를 품에 안고 몸을 던져 공격을 막아냈다. 뭉치는 철원의 품에 안겨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철원은 경호원들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철원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박 교수 또한 다른 경호원들에게 붙잡혔다. 김 회장은 철원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발로 짓밟았다. 감히 내게 덤벼. 내 놈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뿐이야. 김 회장은 철원을 비웃었다. 그의 발 아래에서 철원은 고통에 신음했다. 뭉치는 철원이 맞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경호원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뭉치는 철원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이미 붙잡힌 몸이었다. 김 회장은 뭉치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협을 느꼈다. 그는 뭉치가 철원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 회장은 윤 비서에게 지시했다. 저 개도 잡아. 혹시 아나 저 개도 벌집과 관련이 있을지. 윤 비서는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뭉치를 잡으려 했다. 뭉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윤 비서의 손에 붙잡혔다. 윤 비서는 뭉치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뭉치는 고통에 신음하며 발버둥 쳤다. 철원은 뭉치가 잡히는 모습을 보고 절규했다. 뭉치야, 안 돼. 뭉치를 건드리지 마. 철원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김 회장은 뭉치를 잡은 윤 비서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놈에게 선택지는 없어. 순순히 내게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 개 목숨은 보장 못해. 김 회장은 뭉치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뭉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철원은 김 회장의 잔혹함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철원의 뇌리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심연의 벌집에 대한 기록. 심연의 벌집은 인류의 감정과 행동에 따라 반응하며 특히 인간의 순수한 마음과 자연과의 조화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한다는 내용. 그리고 심연의 벌집은 고대 문명의 유물 중 하나인 생명의 씨앗과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
철원은 어머니가 남긴 비상 구급상자 안에 생명의 씨앗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철원은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뭉치를 치료할 때 구급상자 안에서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작은 목걸이를 발견한 적이 있었다. 그는 그 목걸이가 바로 생명의 씨앗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철원은 김 회장에게 제안했다. 좋아, 당신에게 복종하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뭉치를 풀어줘. 그리고 내게 벌집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시간을 줘. 철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강한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김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다. 김 회장은 철원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현명한 선택이야. 내 놈이 나에게 복종한다면 적의 목숨은 살려주지. 그리고 벌집을 다루는 방법 어차피 내 놈이 알아서 해주겠지. 난 그저 결과만 얻으면 돼. 김 회장은 윤 비서에게 뭉치를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윤 비서는 뭉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뭉치는 철원에게 달려와 철원의 품에 안겼다. 철원은 뭉치를 품에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 회장은 철원에게 자신의 연구실로 가자고 말했다. 그의 연구실은 채굴 현장 지하에 위치한 비밀 공간이었다. 연구실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고 시면의 벌집배 에너지 흐름을 분석하는 모니터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김 회장은 철원에게 시면의 벌집배 에너지를 추출하여 궁극적인 생체 병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체 병기를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철원에게 벌집 에너지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내라고 명령했다. 철원은 김 회장의 요구에 따르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는 연구실 안을 둘러보며 탈출할 수 있는 방법과 생명의 씨앗을 찾을 기회를 엿보았다. 박 교수는 철원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철원아, 시면의 벌집의 에너지는 매우 위험해.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생명의 씨앗을 찾아야 해. 그것만이 벌집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박 교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철원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뭉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뭉치는 철원의 곁을 지키며 철원에게 용기를 주는 듯했다. 철원은 뭉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생명의 씨앗을 찾아 시면의 벌집을 보호하고 김 회장의 야망을 저지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뭉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철원은 김 회장의 비밀 연구실 안에서 생명의 씨앗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연구실은 김 회장의 집착과 야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했다. 벽면에는 시면의 벌집의 에너지 흐름을 분석하는 복잡한 다이어그램과 알 수 없는 고대 문자 해독 자료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첨단 장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기계음을 토해냈고 중앙의 대형 모니터에는 시면의 벌집의 핵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어 번쩍이고 있었다. 철원은 김 회장이 벌집의 에너지를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뭉치는 철원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주위를 살폈다. 뭉치의 초롱초롱한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철원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김 회장은 철원에게 시면의 벌집의 에너지를 극대화하여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라고 명령했다. 그는 철원의 능력이 벌집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김 회장은 철원의 목에 폭탄이 장착된 목걸이를 채우며 협박했다. 내 놈이 내 명령을 거역하거나 쓸데없는 짓을 하면
이 목걸이가 터질 거야. 그리고 저 개 목숨도 보장 못하지. 순순히 내게 협력하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주지 하지만 거부한다면. 알겠나?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혹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철원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다. 철원은 김 회장의 협박에 분노했지만 뭉치를 살리기 위해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했다. 그는 모니터 앞에 앉아 벌집의 에너지 흐름을 분석하는 척하며 생명의 씨앗의 흔적을 찾았다. 박 교수는 김 회장의 감시 아래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벌집의 에너지 분석을 돕는 척하며 철원에게 은밀히 신호를 보냈다. 박 교수는 생명의 씨앗이 단순히 목걸이 형태가 아니라 벌집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는 고대 문명의 핵심 장치임을 일깨워 주려 했다. 그는 고대 문명의 기록에서 생명의 씨앗이 벌집의 핵과 공명하며 작동한다고 읽은 기억이 있었다. 철원은 연구실 안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시선은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생명의 씨앗의 문양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물건을 찾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연구실 한쪽 구석에 놓인 오래된 돌조각이 들어왔다. 돌조각에는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은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생명의 씨앗, 문양과 놀랍도록 흡사했다. 철호는 직감했다. 저것이 바로 생명의 씨앗의 일부일 것이라고. 철호는 조심스럽게 돌조각을 향해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을 김 회장이나 윤 비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는 돌조각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손을 뻗어 돌조각을 만졌다. 그 순간 돌조각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철원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고대 문명의 사람들이 심연의 벌집을 만들고 생명의 씨앗을 이용하여 벌집을 통제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생명의 씨앗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숨겨두었다는 내용. 철원은 생명의 씨앗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목걸이는 생명의 씨앗의 일부였고 이 돌조각 또한 그 일부였던 것이다. 철호는 나머지 생명의 씨앗 조각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돌조각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조각들의 위치를 유추하려 했다. 그때 김 회장이 철원에게 다가왔다. 내 놈,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거지? 어서 벌집의 에너지를 제어할 방법을 찾아내. 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어.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철원은 재빨리 돌조각을 내려놓고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벌집의 에너지가 너무 불안정해서 패턴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원은 시간을 벌기 위해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김 회장은 철원의 말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는 연구실을 나섰다. 김 회장이 나가자마자 박 교수가 철원에게 다가왔다. 철원아, 생명의 씨앗을 찾았니? 박 교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철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교수님. 하지만 생명의 씨앗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돌조각은 그 일부입니다. 철원은 박 교수에게 돌조각에서 얻은 정보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철원의 이야기에 놀랐다. 과연 고대 기록에 생명의 씨앗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각난다는 내용이 있었지. 그렇다면 나머지 조각들을 찾아야 해. 그것만이 벌집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박 교수는 철원에게 생명의 씨앗의 나머지 조각들이 숲속 깊은 곳, 심연의 벌집과 가장 강력하게 연결된 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곳은 고대 문명의 유적지이자 동시에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곳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그곳이 위험하지만 철원의 능력이 있다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원은 뭉치와 함께 연구실을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뭉치에게 자신의 계획을 속삭였다. 뭉치는 철원의 말을 알아듣는 듯 철원의 얼굴을 핥았다. 철원은 박 교수에게 탈출 계획을 설명하고 자신들이 없는 동안 연구실의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철원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날 밤 철원은 뭉치와 함께 연구실 탈출을 감행했다. 그는 김 회장이 채워놓은 폭탄 목걸이를 풀기 위해 뭉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뭉치는 철원의 목걸이를 물고 흔들어댔다. 뭉치의 송곳니가 폭탄 목걸이의 회로를 건드렸고 목걸이는 삑 소리를 내며 풀렸다. 철원은 뭉치의 영리함에 놀랐다. 뭉치야, 정말 고마워. 철원은 뭉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뭉치는 철원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철원은 연구실의 환기구를 통해 탈출했다. 뭉치는 철원의 뒤를 따라 환기구 안으로 들어갔다. 환기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철원은 뭉치와 함께 끈기 있게 기어갔다. 환기구 끝에는 외부로 연결되는 작은 통로가 있었다. 철원은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다시 숲속으로 돌아왔다. 철원과 뭉치가 탈출하자마자 박 교수는 연구실의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키기 시작했다. 연구실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모니터들은 오류 메시지를 뿜어냈다. 김 회장은 연구실의 혼란에 분노하며 윤 비서에게 모든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윤 비서는 곧바로 철원이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 회장은 철원의 탈출 소식에 경악했다. 이런 빌어먹을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당장 저놈을 잡아와 심연의 벌집을 다룰 수 있는 놈은 저놈뿐이다. 김 회장은 모든 경호원들에게 철원을 추격하라고 명령했다. 철원과 뭉치는 숲속을 달렸다. 그들의 목표는 생명의 씨앗에 나머지 조각들이 숨겨져 있는 고대 문명의 유적지였다. 숲은 어둡고 위험했지만 철원은 뭉치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었다. 뭉치는 철원의 곁을 지키며 철원에게 용기를 주었다. 뭉치는 그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자 어둠 속을 밝히는 등대였다. 철원은 유적지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다. 어머니는 동물들을 사랑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살았다. 그녀는 심연의 벌집의 위험성을 알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철원은 어머니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면서 자신이 어머니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심연의 벌집을 보호하고 인류를 구원해야 했다. 유적지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다. 숲속에는 김 회장의 경호원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었다. 철원은 뭉치의 도움으로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동했다. 뭉치는 뛰어난 후각과 청각으로 경호원들의 위치를 정확히 감지하고 철원에게 위험을 알렸다. 뭉치 덕분에 철원은 여러 번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때로는 뭉치가 직접 나서 경호원들의 주의를 끌어 철원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다. 뭉치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철원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이자 충성스러운 전우였다. 그들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다. 그들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강한 의지로 빛났다. 그들은 김 회장의 탐욕을 막고 심연의 벌집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고대 문명의 유적지에 도착했다. 유적지는 숲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고 거대한 바위들과 나무들이 유적지를 둘러싸고 있었다.
유적지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석상들과 문양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문양들은 심연의 벌집에 에너지 흐름을 형상화한 듯했다. 유적지 중앙에는 거대한 제단이 있었다. 제단 위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크리스탈이 놓여 있었다. 크리스탈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희미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철원은 크리스탈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크리스탈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직감했다. 저 크리스탈이 바로 생명의 씨앗의 마지막 조각일 것이라고. 철원이 크리스탈에 손을 대는 순간 크리스탈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빛은 철원의 몸을 감쌌다. 철원의 머릿속에는 생명의 씨앗의 모든 기억과 지식이 흡수되었다. 그는 생명의 씨앗이 단순히 벌집을 제어하는 장치가 아니라 인류의 순수한 마음과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생명의 씨앗은 고대 문명이 남긴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때 유적지 입구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김 회장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탐욕으로 번뜩였다. 드디어 찾았다. 생명의 씨앗. 내 놈이 벌집의 힘을 다루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군. 김 회장은 철원을 향해 총을 겨눴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김 회장은 생명의 씨앗과 철원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었다. 김 회장은 생명의 씨앗을 손에 넣으려는 욕망에 눈이 멀어 철원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유적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뭉치는 철원의 다리 사이로 몸을 숨긴 채 으르렁거렸다. 박 교수는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김 회장의 탐욕이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철원은 김 회장의 총구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그는 손에 든 생명의 씨앗 조각을 굳게 쥐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내용, 그리고 뭉치와의 약속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생명의 씨앗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양심과 자연과의 조화를 시험하는 존재였다. 김 회장은 철원에게 다가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 놈이 감히 내 야망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놈 이 벌집의 힘은 내가 가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능력도 내 것이 될 거야. 김 회장은 총구를 철원의 이마에 겨누었다. 그의 손가락은 방가소의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뭉치가 김 회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뭉치는 김 회장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김 회장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뭉치를 발로 찼다. 뭉치는 공중으로 붕 떠올라 바닥에 고꾸라졌다. 뭉치의 작은 몸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철호는 뭉치가 다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철원의 분노가 생명의 씨앗과 공명하는 듯했다. 그가 손에 든 생명의 씨앗 조각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빛은 유적지 전체를 감쌌다. 빛 속에서 고대 문명의 환영이 나타났다. 그들은 탐욕으로 파멸했던 자신들의 역사를 철원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철원에게 속삭였다. 탐욕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너의 순수한 마음만이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철원의 몸에서 황금빛 에너지가 폭주하듯 뿜어져 나왔다. 그의 눈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그의 작은 몸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느껴졌다. 철원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 회장을 공격했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김 회장을 강타했고 김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몸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김 회장의 부하들이 철원을 향해 달려들었다. 철원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변에 형성된 황금빛 보호막은 모든 공격을 막아냈고, 보호막에서 뻗어나온 에너지 줄기는 부하들을 묶어 무력화시켰다. 유적지의 돌멩이들이 공중으로 솟아올라 부하들을 향해 날아갔고, 숲의 나무들은 가지를 뻗어 그들을 붙잡았다. 숲은 철원과 함께 싸우고 있었다. 블랙 로터스도 유적지에 도착하여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철원의 능력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블랙 로터스는 자신의 손에서 어둠의 에너지를 뿜어내며 철원을 공격했다. 어둠의 에너지는 강렬했고, 철원의 황금빛 에너지와 충돌하며 유적지 전체를 뒤흔들었다. 빛과 어둠의 격렬한 대결이 펼쳐졌다. 철원은 생명의 씨앗의 힘을 이용하여 블랙 로터스의 어둠의 에너지를 밀어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 블랙 로터스를 향해 뿜어냈다. 황금빛 에너지는 블랙 로터스를 강타했고, 블랙 로터스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몸은 서서히 균열이 가는 듯 했다. 블랙 로터스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때 박 교수가 철원에게 달려왔다. 박 교수는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고대 문양을 그렸다. 문양에서는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빛은 유적지 전체를 감쌌다. 박 교수는 시면의 벌집의 에너지를 제어하고 안정화시키는 고대 주술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웅장했다. 박 교수의 주술과 철원의 능력이 결합되자 시면의 벌집의 에너지는 더욱 강력하게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벌집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뿜어냈고, 빛은 유적지 전체를 치유하는 듯했다. 갈라졌던 땅은 다시 메워졌고, 부서졌던 석상들은 원상복구되었다. 숲은 다시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블랙 로터스는 해운의 능력과 박 교수의 주술에 압도당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자폭 장치를 작동시키려 했다. 그는 시면의 벌집을 파괴하고 해운과 박 교수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철원은 블랙 로터스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했다. 철원은 자신의 능력으로 블랙 로터스의 자폭 장치를 무력화시켰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가 경찰 특공대를 이끌고 유적지에 도착한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블랙 로터스와 그의 부하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특공대는 블랙 로터스와 그의 잔당들을 모두 체포했다. 블랙 로터스는 수갑이 채워지자 분노에 절규했지만 그의 광기는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야망은 완전히 좌절되었다. 철원은 쓰러져 있는 뭉치에게 달려갔다. 뭉치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철원을 향해 있었다. 철원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뭉치를 치유했다. 철원의 손에서 황금빛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뭉치의 몸을 감쌌다. 뭉치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고, 뭉치는 다시 눈을 떴다. 뭉치는 철원의 얼굴을 핥으며 기쁨의 꼬리를 흔들었다. 철원은 뭉치를 품에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뭉치의 따뜻한 온기가 철원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유적지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철원은 생명의 씨앗을 완전히 활성화하여 시면의 벌집을 영원히 봉인했다. 시면의 벌집은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선사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철원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 그는 뭉치와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김 회장과 블랙 로터스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김 회장은 심연의 벌집을 악용하여 생체 병기를 개발하고 세계를 지배하려 했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블랙 로터스는 전 세계적인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언론은 철원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개를 업고 수백 마일을 걸었던 군인. 그가 세상을 구했다. 그의 용감한 행동과 심연의 벌집을 보호한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철원은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뭉치와 함께 조용히 숲속으로 돌아왔다. 숲속으로 돌아온 철원은 박 교수와 할아버지와 함께 생명의 씨앗 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는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를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는 데 전념했다. 철원은 연구소의 명예이사로서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를 안정화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 교수는 연구소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힘썼다. 할아버지는 연구소의 고문이 되어 자연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뭉치는 철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뭉치는 철원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뭉치는 연구소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연구원들은 뭉치를 보며 힘을 얻었다. 뭉치는 철원의 삶의 이유이자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다. 뭉치 덕분에 철원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철원은 자신의 삶을 통해 희생과 용기,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세상에 전파했다. 그는 뭉치와 함께 숲을 지키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길을 걸어갔다.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는 심연의 벌집을 구하고 인류를 구원한 진정한 영웅으로 남았다.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그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연의 수호자이자 인류의 희망이 되었다. 생명의 씨앗 연구소는 철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박 교수의 뛰어난 지식, 그리고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조언 아래 빠르게 발전해 나갔다. 뭉치는 연구소의 마스코트이자 철원의 그림자처럼 모든 일정을 함께했다. 연구소는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를 인류에게 더욱 이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했다. 그들은 벌집 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여 과거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환경정화 기술을 고도화하여 오염된 강과 토양을 복원하고 사막 지역의 숲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해운 에너지는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철원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부모님의 죽음과 김 회장에 대한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 김 회장이 감옥에 갇히고 블랙 로터스가 제거되었지만 철원은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자행했던 불법적인 비무장지대 개발 사업이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김 회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의 탐욕이 심어놓은 뿌리는 여전히 비무장지대 곳곳에 남아 있었고 은밀하게 활동하는 그의 잔당들이 있었다. 그들은 골든 크로스라는 이름 뒤에 숨어 여전히 비무장지대의 자원을 불법적으로 착취하고 벌집의 잔여 에너지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생명의 씨앗 연구소로 한 통의 익명 제보가 도착했다. 제보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 회장의 측근이었던 한 내부 고발자가 비무장지대에서 골든 크로스의 잔당들이 여전히 불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들이 과거 김 회장이 시도했던 불사의 생체 병기 연구를 비밀리에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그들의 최종 목표가 시면의 벌집을 완전히 재활성화하여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이를 이용해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소식은 철원의 마음을 다시금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부모님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는 듯했다. 철원은 박 교수와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박 교수는 제보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철원아, 김 회장이 감옥에 갔다고 해서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었군. 그들은 분명 심연의 벌집배 잠재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어. 우리가 막아야 해. 박 교수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철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철원아, 이 숲은 늘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있단다. 너의 어머니도 이 숲의 일부였고 너 또한 이 숲의 수호자야. 뭉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변치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뭉치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듯 철원의 품에 파고들었다. 철원은 뭉치와 함께 비무장지대 내부의 은밀한 활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군사적 지식과 뭉치의 뛰어난 감각을 활용하여 잔당들의 은신처와 활동 패턴을 파악했다. 뭉치는 특유의 후각과 청각으로 땅속에 숨겨진 비밀 통로나 은밀한 에너지 반응까지 감지해냈다. 뭉치가 발견한 곳들은 과거 김 회장이 벌집의 에너지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지하 터널과 연결되어 있었다. 며칠 밤낮을 잠복하며 조사한 끝에 철원은 잔당들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그곳은 비무장지대 깊숙한 곳.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오래된 군사시설이었다. 시설은 겉으로는 폐쇄된 것처럼 보였지만 지하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활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철원은 뭉치와 함께 시설 내부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뭉치에게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 뭉치는 철원의 말을 알아듣는 듯 그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잠입 당일 밤, 숲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안개는 철원과 뭉치의 움직임을 숨겨주기에 완벽한 조건이었다. 철원은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뭉치와 함께 은신처로 향했다. 그들은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동했다. 철원은 군 복무 시절 갈고 닦은 잠입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뭉치는 철원의 곁을 지키며 경비병들의 위치를 감지하고 철원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뭉치 덕분에 철원은 여러 번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뭉치는 마치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닌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마침내 그들은 은신처의 지하 입구를 찾아냈다. 입구는 두꺼운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철원은 철문을 열 방법을 찾았다. 뭉치는 철문 옆 작은 환기구 틈새에서 희미한 에너지 반응을 감지하고 철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철원은 뭉치의 신호를 따라 환기구 틈새를 통해 내부로 침투했다. 환기구는 비좁고 어두웠지만 철원은 뭉치와 함께 끈기 있게 기어갔다. 시설 내부로 들어서자 철원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그곳은 거대한 지하 실험실이었다. 실험실 안에는 수많은 연구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유리관이 있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기괴한 형태의 생명체가 부유하고 있었다. 생명체의 몸에서는 희미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이 바로 불사의 생체 병기의 초기 형태였다. 철원은 불사의 생체 병기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김 회장의 탐욕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연구실 벽면에는 심연의 벌집배 에너지 흐름을 불사의 생체 병기에 주입하는 방법에 대한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붙어 있었다. 잔당들은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 생체 병기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그때 연구실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잔당들의 리더인 강 실장, 기암 조지 캉. 이 다른 연구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강 실장은 과거 김 회장의 직속 부하였으며 김 회장의 모든 비밀스러운 계획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김 회장이 체포된 후 잔당들을 이끌고 불사의 생체 병기 연구를 비밀리에 이어가고 있었다. 강 실장의 얼굴에는 광기와 함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시간이 없어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를 완전히 제어해야 해. 회장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완성해야 한다. 강 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지시를 받은 연구원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은 심연의 벌집의 잔여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철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실험실 안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강 실장과 연구원들은 철원을 보자마자 경악했다. 내 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강 실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철원을 향해 총을 겨눴다. 철원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 실장과 연구원들을 제압했다. 그의 손에서 황금빛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그들을 강타했다. 연구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강 실장은 뒤로 물러섰다. 뭉치는 철원의 곁을 지키며 강 실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강 실장은 철원의 능력에 놀랐지만 곧 냉소를 지었다. 흑내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이미 불사의 생체 병기는 각성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곧 이 세상은 회장님의 손에 들어올 것이다. 강 실장은 비웃으며 생체 병기 제어판을 조작했다. 유리관 안의 생명체는 더욱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주변의 에너지 흐름이 폭주했다. 철원은 생체 병기의 폭주를 막기 위해 유리관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생체 병기의 에너지를 제어하려 했다. 철원의 몸에서 황금빛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유리관 안에 생명체를 감쌌다. 생체 병기는 철원의 에너지에 반응하여 잠시 진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강 실장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무기를 꺼냈다. 그것은 심연의 벌집의 핵에서 추출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크리스탈이었다. 크리스탈 안에서는 검붉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강 실장은 크리스탈을 생체 병기 제어판에 연결했다. 크리스탈의 에너지가 생체 병기로 흘러 들어가자 생체 병기는 다시 폭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철원의 에너지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했다. 하하하, 어리석은 놈. 이건 심연의 벌집의 순수한 파괴 에너지다. 내 놈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을걸. 강 실장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실험실을 가득 채웠다. 생체 병기는 더욱 거대해지며 유리관을 깨고 밖으로 나오려 했다. 실험실은 생체 병기의 폭주로 인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철원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생체 병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뭉치가 철원의 손을 핥았다. 뭉치의 눈빛은 철원에게 용기를 주는 듯했다. 철원은 뭉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뭉치와 함께 생체 병기를 막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철원은 폭주하는 불사의 생체 병기 앞에서 절망했지만 뭉치의 눈빛에서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뭉치와의 약속, 그리고 부모님의 희생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실험실은 생체 병기의 폭주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거대한 파편들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다. 강 실장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철원의 파멸을 즐기는 듯했다. 철원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 심연의 벌집의 힘을 사용하려 했다. 그는 생명의 씨앗을 굳게 쥐었다. 생명의 씨앗은 철원의 손에서 강렬하게 빛나며 그의 몸에 무한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듯했다. 철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에너지는 폭주하는 생체 병기를 향해 뻗어나갔다. 빛은 생체 병기를 감싸 안으며 그 움직임을 둔화시키려 했다. 생체 병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다. 강 실장은 철원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검붉은 크리스탈을 생체 병기를 향해 던졌다. 크리스탈은 생체 병기의 몸에 박혔고, 생체 병기는 다시금 폭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고 맹렬했다. 생체 병기는 유리관을 완전히 부수고 밖으로 튀어나와 실험실을 온통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 거대한 몸체가 휘두르는 팔다리에 실험실의 복잡한 장비들이 종잇장처럼 찢겨 나갔다. 뭉치는 철원의 곁에서 생체 병기를 향해 맹렬히 짖으며 자신의 작은 몸으로도 철원을 지키려는 듯했다. 뭉치의 용감한 모습은 철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철원은 생체 병기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예측 불가능해지자 자신 혼자서는 역부족임을 직감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박 교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철원아, 심연의 벌집배의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조화와 치유에 있어. 생명의 씨앗은 단순히 에너지를 제어하는 도구가 아니야. 그것은 모든 생명과 연결되는 통로지. 박 교수는 연구소에서 지하 통로로 통하는 마지막 출구를 열어두고 철원의 탈출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는 연구소의 모든 에너지를 생명의 씨앗에 집중시키며 철원을 지원했다. 철원은 박 교수의 말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생체 병기를 파괴하는 대신 그 안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생명체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의식을 심연의 벌집의 가장 깊은 곳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벌집의 근원적인 에너지, 즉 생명의 순수한 흐름과 연결되려 했다. 벌집은 철원의 마음에 응답하듯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를 그의 몸속으로 흘려보냈다. 철원은 뭉치에게 속삭였다. 뭉치야, 도와줘, 내 힘이 필요해. 뭉치는 철원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뭉치는 철원의 손에 뺨을 비비며 자신의 순수한 생명 에너지를 철원에게 전달했다. 뭉치의 따뜻한 온기는 철원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뭉치의 헌신적인 사랑은 생명의 씨앗의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켰다. 철원과 뭉치의 에너지가 결합되자 철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에너지는 더욱 강력해졌다. 빛은 생체 병기를 감쌌고 생체 병기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대신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괴물 같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인간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생체 병기는 더 이상 파괴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받는 생명체였다. 김 회장이 비무장지대에서 불법적으로 실험했던 인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생체 병기는 사실은 순수한 생명 에너지를 강제로 주입당해 변형된 인간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김 회장의 탐욕의 희생양이었다. 강 실장은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이럴 수가, 내 놈이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당장 멈춰. 강 실장은 다시금 철원을 향해 총을 난사했지만 총알은 철원 주변의 황금빛 보호막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강 실장은
철원의 힘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철원은 생체 병기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들에게 치유의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그는 생명의 씨앗을 이용하여 생체 병기 안에 검붉은 크리스탈을 뽑아냈다. 크리스탈이 뽑혀 나가자 생체 병기는 다시 원래의 인간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강 실장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실험실 전체를 자폭시키려 했다. 이놈 내가 망할 빼는 모두 함께 망하는 거다. 이 시설은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어. 이것이 폭발하면 벌집도 함께 파괴될 것이다. 강 실장은 비웃으며 자폭 장치를 작동시키려 했다. 철원은 강 실장의 음모를 감지하고 그를 향해 달려갔다. 뭉치는 철원의 앞을 가로막는 강 실장의 부하들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어 그들의 발목을 물고 늘어졌다. 철원은 강 실장의 손에 있는 자폭 장치를 향해 자신의 에너지를 뿜어냈다. 황금빛 에너지는 자폭 장치를 감쌌고 자폭 장치는 삑 소리를 내며 무력화되었다. 강 실장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실험실로 들이닥쳤다. 박 교수가 할아버지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강 실장과 그의 잔당들을 모두 체포했다. 강 실장은 수갑이 채워지자 분노에 절규했지만 그의 광기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실험실은 안정을 되찾았다. 철원은 치유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살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철원의 따뜻한 손길에 안정을 찾아갔다. 철원은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를 주입했다.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불안정한 정신을 안정시켰다. 그들은 다시 인간적인 모습을 되찾아갔다. 그들의 눈빛에는 철원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철원은 뭉치를 품에 안고 실험실을 나섰다. 뭉치는 철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뭉치의 작은 몸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철원은 뭉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뭉치 덕분에 그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뭉치는 철원의 삶의 이유이자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김 회장의 불법적인 생체 병기 연구의 전말이 밝혀졌다. 김 회장은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인간을 조작하고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대서특필했고 전 세계는 김 회장의 탐욕과 잔혹함에 경악했다. 하지만 동시에 철원의 용감한 행동과 심연의 벌집의 진정한 의미에 주목했다. 철원은 다시 한번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뭉치와 함께 조용히 숲속으로 돌아왔다. 숲속으로 돌아온 철원은 박 교수와 할아버지와 함께 생명의 씨앗 연구소를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켰다. 연구소는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고 환경을 복원하는 데 전념했다. 철원은 생명의 씨앗 연구소의 총책임자가 되어 자신의 능력을 인류를 위해 사용했다. 박 교수는 심연의 벌집의 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힘썼고 할아버지는 연구소의 정신적 지주로서 자연과의 조화와 윤리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뭉치는 연구소의 마스코트이자 철원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뭉치는 연구소의 모든 직원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뭉치는 철원의 곁에서 그가 지칠 때마다 위로를 건넸고 철원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뭉치는 철원의 삶의 이유이자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다.
뭉치 덕분에 철호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철호는 뭉치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갔다. 뭉치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철원의 영혼의 동반자이자 그의 삶의 나침반이었다. 생명의 씨앗 연구소는 철원의 지휘 아래 나날이 발전해 나갔다. 심연의 벌집 에너지를 활용한 기술들은 전 세계의 난치병 치료와 환경 문제 해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철원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뭉치와 함께 숲의 수호자이자 인류의 희망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김 회장의 탐욕이 비무장지대에 심어놓은 또 다른 잔재, 즉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위험이었다. 어느 날 철호는 뭉치와 함께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다. 뭉치는 평화로운 숲속을 신나게 뛰어다녔고 철호는 그런 뭉치를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뭉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뭉치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다. 뭉치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격렬하게 지저댔다. 철호는 뭉치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뭉치가 파헤치는 곳으로 다가갔다. 뭉치가 파헤친 곳에는 낡고 녹슨 철제 상자가 묻혀 있었다. 철호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기이한 형태의 장치가 들어있었다. 문서들을 살펴보니 그것은 김 회장이 비무장지대에 숨겨놓은 마지막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섀도우 프로토콜, 샤도우 프로토콜, 파크웰. 이 프로토콜은 심연의 벌집 에너지를 이용해 만들어진 불사의 생체 병기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계획이었다. 그것은 특정 생체 신호를 감지하여 작동하며 숲 전체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을 강화하는 능력을 가진 자동화 무인 병기 개발에 관한 것이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철원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김 회장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문서 속에는 섀도우 프로토콜의 핵심 장치가 숲속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장치는 평소에는 잠들어 있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활성화되어 숲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만약 자신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장치를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김 회장은 심연의 벌집을 완전히 손에 넣지 못하더라도 숲의 생명 에너지를 통제하여 인류에게 복수하려는 잔혹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철호는 즉시 박 교수와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박 교수는 섀도우 프로토콜의 내용을 듣고 경악했다. 이런 김 회장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군. 숲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는 무기라니. 당장 저지해야 해. 박 교수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상자에 담긴 기이한 장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철원아, 이 장치는 숲의 기운을 거스르는 사악한 물건이구나. 이 숲의 전기를 흡수하여 자신을 강화한다니. 김 회장의 탐욕이 결국 자연을 거스르려 하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철호는 뭉치와 함께 섀도우 프로토콜의 핵심 장치를 찾아 나섰다. 뭉치는 상자에서 발견된 장치에서 나는 희미한 기운을 쫓아 숲속 깊은 곳으로 철원을 안내했다. 뭉치는 숲의 생명 에너지가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곳을 정확히 찾아냈다. 그곳은 숲의 가장 깊은 곳. 오래된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음침한 계곡이었다. 계곡 안으로 들어서자 철호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계곡 중앙에는 거대한 돌기둥이 서 있었다. 돌기둥에는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장치들은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섀도우 프로토콜의 핵심 장치였다. 장치 주변의 나무들은 생명력을 잃고 시들어 있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장치가 숲의 생명 에너지를 서서히 흡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철호는 장치를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대로 두면 숲 전체가 죽어갈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때 장치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김 회장의 마지막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섀도우 프로토콜을 지키기 위해 잠복하고 있었다. 그들의 리더는 윤비서였다. 그녀는 김 회장이 체포된 후 잔당들을 이끌고 섀도우 프로토콜을 활성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윤비서의 눈빛은 차갑고 잔혹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김 회장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철원 내놈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하지만 이미 늦었어. 섀도우 프로토콜은 이제 곧 완성될 것이다. 이 숲은 우리 회장님의 손에 들어올 것이고 내놈은 그 광경을 지켜만 봐야 할 거야. 윤비서는 비웃으며 철원을 향해 총을 겨눴다. 그녀의 뒤에는 수십 명의 잔당들이 철원을 포위했다. 철원은 윤비서의 광기에 분노했다. 너희들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고통받아야 하는 거냐. 더 이상 이 숲을 파괴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철원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윤비서와 잔당들을 제압하려 했다. 그의 손에서 황금빛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그들을 향해 뻗어나갔다. 윤비서는 철원의 능력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 에너지 방어막을 펼쳤다. 방어막은 철원의 에너지를 막아냈고 잔당들은 철원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철원은 뭉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뭉치를 품에 안고 몸을 던져 공격을 막아냈다. 뭉치는 철원의 품에 안겨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철원은 잔당들의 공격에 밀려 후퇴했다. 윤비서는 냉소를 지으며 철원에게 다가왔다. 내놈의 힘은 숲에서 나오지 숲이 파괴되면 내놈의 힘도 사라질 것이다. 섀도우 프로토콜이 완전히 활성화되면 이 숲은 죽은 땅이 될 거야. 그리고 너도 죽겠지. 윤비서는 철원을 비웃으며 섀도우 프로토콜의 활성화 버튼을 누르려 했다. 철원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윤비서와 섀도우 프로토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뭉치가 철원의 손을 핥았다. 뭉치의 눈빛은 철원에게 용기를 주는 듯했다. 철원은 뭉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뭉치와 함께 섀도우 프로토콜을 막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철원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 섀도우 프로토콜을 향해 뿜어냈다. 황금빛 에너지는 섀도우 프로토콜을 감쌌고 장치는 잠시 멈칫하는 듯했다. 하지만 곧 검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며 철원의 황금빛 에너지를 밀어냈다. 섀도우 프로토콜은 숲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며 더욱 강력해지고 있었다. 숲의 나무들은 더욱 빠르게 시들어갔고 계곡은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였다. 그때 멀리서 할아버지와 박 교수가 도착했다. 할아버지는 섀도우 프로토콜의 검은 기운을 보고 경악했다. 박 교수는 장치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철원에게 소리쳤다. 철원아, 저 장치는 생명의 씨앗의 파괴 에너지를 역이용하고 있어. 숲의 생명 에너지를 정화하고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야 해. 생명의 씨앗을 이용하여 장치의 파괴 에너지를 역류시켜라. 철원은 박 교수의 말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생명의 씨앗을 굳게 쥐고 섀도우 프로토콜을 향해 자신의 의식을 확장시켰다. 그는 장치 안에 검은 에너지를 정화하고 숲의 생명 에너지를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철원의 몸에서 황금빛 에너지가 폭주하듯 뿜어져 나왔다. 빛은 섀도우 프로토콜을 감쌌고
장치는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윤비서는 철원의 행동에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철원을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늦었다. 철원의 에너지는 섀도우 프로토콜의 검은 에너지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장치 안에서 삑삑거리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장치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장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에너지가 점차 옅어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황금빛 에너지가 채워졌다. 숲의 나무들은 다시 푸르게 되살아났고 땅은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계곡은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다시 생명의 기운으로 넘실거렸다. 섀도우 프로토콜은 더 이상 파괴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숲의 생명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정화장치로 변했다. 윤비서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철원에게 달려들어 총을 난사했다. 하지만 뭉치가 철원의 앞을 가로막았다. 뭉치는 총알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뭉치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뭉치는 철원을 향해 미소 지었다. 뭉치의 눈빛에는 철원에 대한 깊은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 뭉치야 안 돼. 철원은 뭉치의 희생에 절규했다. 뭉치는 철원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뭉치의 작은 몸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의 영혼은 철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았다. 철원은 뭉치의 희생에 오열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뭉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윤비서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윤비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 탐욕이 결국 너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구나. 너는 이 숲의 아픔을 보지 못했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윤비서는 할아버지의 말에 흔들리는 듯했지만 곧 다시 광기에 휩싸였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목에 숨겨둔 칼을 꺼내 자해하려 했다. 하지만 박 교수가 재빨리 윤비서의 팔을 붙잡아 칼을 떨어뜨렸다. 박 교수는 윤비서를 제압하고 경찰 특공대에게 넘겼다. 경찰 특공대는 윤비서와 그녀의 잔당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들은 김 회장의 마지막 잔재였고 그들의 체포로 김 회장의 모든 음모는 완전히 종결되었다. 언론은 윤비서의 체포 소식과 함께 뭉치의 희생을 대서특필했다. 뭉치는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철원은 뭉치를 숲속 깊은 곳, 뭉치가 가장 좋아했던 나무 아래에 묻어주었다. 뭉치의 묘비 앞에는 철원이 직접 심은 네잎클로버가 푸르게 자라나고 있었다. 철원은 뭉치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뭉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뭉치의 사랑과 용기 덕분에 그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고 세상을 구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철원은 생명의 씨앗 연구소의 총책임자로서 시면의 벌집의 에너지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데 헌신했다. 그는 뭉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숲을 보호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살았다. 그는 뭉치의 펜던트를 늘 목에 걸고 다녔다. 뭉치는 철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박 교수는 철원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로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시면의 벌집의 비밀을 완전히 풀어냈고 그것이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생명의 숲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공존과 순환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마을은 전 세계 자연 친화 도시의 모범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철원의 철학과 할아버지의 지혜를 배웠다. 철원은 자신의 삶을 통해 희생과 용기,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세상에 전파했다.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모든 인류에게 전해졌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는 뭉치와 함께 심연의 벌집을 구하고 인류를 구원한 진정한 영웅으로 남았다.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그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연의 수호자이자 인류의 희망이 되었다.